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상무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부 정책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 인문학 세션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잘 어울리진 않는데 오늘 이제 다뤄지는 내용 중에 어촌 뉴딜과 관련된 우리 어촌사회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뉴딜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어촌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 현장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촌은 사실상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데 주로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가진 곳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죠. 근데 이게 1970년대 이후에 토목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어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자연 발생적인 어촌들이 인위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어촌 사회가 산업 발달과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발전합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마을의 규모, 어항의 세력, 어선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비례해서 나타나는데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어촌이 발전했죠. 성장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후 변화,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 특히 이제 수산업이 이 레드오션으로서 이제 쇠퇴하는 산업 영역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어촌이 이제 쇠퇴하는 영역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 지역들처럼 이제 규모는 막 커지는데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 고령화되어 있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촌은 결국 생활의 공간이면서 경제활동의 공간입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일터이기도 하고 삼터이기도 하죠. 이런 일터와 삼터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을 어장과 우리가 어업활동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어장과 그리고 이 포획 채취된 수산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매개 공간으로서의 어항, 그 배후에 이제 마을들이 형성되는 구조, 이게 이제 어촌의 전형적인 공간 구조인데요. 보시는 대로 어항 배후에 이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산업의 가장 큰 자산적 가치가 어선이고 이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어항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항을 베이스로 해서 그 배후에 집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하고 매우 대비되는 우리 어촌의 공간적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민들, 주민들의 일터와 삼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여가와 레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어촌을 찾아와서 수산물을 구매, 소비하고요. 여가 레저 활동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블루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여가 활동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요. 주 5일제 근무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화되면서 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단위 활동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양 레저 활동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어업인들의 활동 공간하고 이제 부딪히는 상충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어장에서 이제 불법 해루질과 관련된 이슈들 아니면 이제 다이버들이 마을어장으로 진입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촌이 수산업과 어촌이 대체 불가한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공익적 기능과 가치로서 해양 영토에 대한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기능들,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 수산물 공급 기능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있다. 근데 이거 어제 이제 저희가 전남 신안에서 우리 어촌 소멸과 관련된 토크쇼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토론자로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주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어촌에 대한 배려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어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촌 사회의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어촌 사회 내부로 들어왔을 때 경제 활동의 패턴, 하루 단위 또는 1년 사이클로 봤을 때 농업과 농촌과는 전혀 다른 우리 수산업 어촌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개는 밤늦게 새벽 일찍 조업 활동을 하고요. 이른 아침에 빠르게 수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수산 물류적인 흐름의 특징에 대응해서 어촌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과 매우 대비되는 이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풀어보면 어장과 어항 배후의 여러 가지 단위 시설과 기능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어촌이 대단히 심각한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1년에 평균 우리 어촌 사회 어가 인구가 6,300명 정도가 줄어요. 1년에 매년. 평균적으로 6,300명이 줄고요. 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6,300명이 매년 줄고 1,000명이 유입된다라고 봤을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어촌 사회가 소멸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토 외곽에 있는 섬과 우리 어촌 지역의 소멸 위험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또 삶의 질의 만족도가 섬과 어촌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까 이제 어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활 경제 공간으로서 일터와 삼터로서의 어촌 주민들의 공간 그리고 해양 레저 여가 공간으로서의 국민의 쉼터로서의 공간도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지역 소멸성에 대한 이제 인구 추계 전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할 때마다 실제 속도는 더 빠릅니다. 통계적인 속도가 저희가 예측했던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서도 이제 발제가 있었는데 우리 전통적인 어촌 사회는 수산물을 생산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중심의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의 여건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관광과 서비스 기능의 어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기능의 변화,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어업 활동만 가지고는 어촌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촌이 가지고 있는 매력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누들 선벽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과 그 배후의 마을의 범위에 우리 국민들이 실제 얼마만큼 찾아오는가를 여러분들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많은 곳은 400만 명, 적게는 뭐 수만 명까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평균 마을당 한 60만 명 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요. 여기서는 대부분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먹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여가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물고기만 잡아서 경제 활동을 하던 어촌 사회가 이런 국민들의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 또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딜로 돌아와서 정부가 왜 누딜을 생각을 했을까? 어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류의 중심지들은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 읍소재지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어촌 사회는 대단히 작은 소규모의 어촌 마을들이고 이런 소규모 어촌 마을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다소 좀 많이 소외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본적인 인프라들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어촌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좀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라는 거였고, 그 안에 이제 실제 300개 사업을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는 SOC 사업이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성과라고 한다면 도서의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섬 지역에 접근하는 데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주 열악한 이런 SOC들이 개선됨으로써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해양 레저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익들이 좀 창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SOC 사업입니다. 근데 좀 작은 SOC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SOC에 한정된 사업들입니다. 이 누들 산맥 사업에 3조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어촌 신활역이라 해서 SOC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아까 얘기했던 삶의 질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3조를 국가가 투입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의 핵심은 지역 협의체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 구성원들, 아까 얘기했던 어촌계, 어촌 주민, 전문가, 행정이 이 어촌 사회 안에 있는 문제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그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 방식을 채택했어요. 어렵죠.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어촌 사회가 대단히 정부가 주어진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사업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긴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실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세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타이틀을 우리 섬 주민도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여기는 신안의 만제도인데요. 만제도는 삼시세끼로도 유명한 촬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여객선이 우리 섬에 직접 이렇게 접안해서 좀 안전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 섬에 내리고 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사와 주민과 행정이 모여서 여객선이 직접 만제도에 접안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접안 시설을 확장하는 전체 78억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여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 절감이 이루어지고요.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국민들의 접근성 개선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나타낸 사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립형 생활경제 복지를 실현한 우리 어촌 공동체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서산의 중앙어촌계라는 곳인데요. 그림에 보이는 이 지도는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내만의 갯벌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감태라고 하는 자원이 나요. 이 감태 자원을 가지고 가공시설을 만들고 그 가공시설을 우리 코스트코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판매를 함으로써 마을의 소득만 30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까지는 우리 여태까지 이 공동체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경제 활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마을의 연금을 통해서 이제 고령화된 인력들, 그러니까 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어촌계가 우리 어촌사회 공동체가 연금을 지급해서 그들의 복지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사업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 모델을 저희 연구원들이 실제 현장 가서 잠깐 스케치를 했어요. 한 30초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어촌
어떤 곳인가요? 감태를 생산하러 가는 험한 조업 일, 모습입니다. 거친 물살과 난폭한 바다. 실제 여기에 떠오르는 게 이것이 전부라면 어머니들이 감태를 지금부턴 채취해서 가공 중앙마을의 시설에서 매력에 빠져보세요. 실제 일자리를 세계 5대 가공 청정 인력으로도 갯벌 활용하시고 중이며 중앙마을, 실제 가공 육지인가 하면 영어조합법인에 바다를 투자를 가지고 해서 바다인가 하면 거기에 육지를 배당 이어지는 수익까지 받는 이런 복잡하고도 사업 방식을 황홀한 채택하고 절경에 있습니다. 이하스식 시간 해안이 관계상 좀 가진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여기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구조도 하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제 마을어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 룸을 새로운 어업인들이 귀여인들이겠죠. 새로 이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마을도 커피도 팔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는 어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시 어달이라는 데인데요. 수산물 소비 지역이에요. 이 건물은 예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투입을 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던 건물입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구성원들이 한 10만 원 정도 출자를 해서 한 달에 매출만 1,500만 원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외소득으로서 이제 어촌 사회를 지지하는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촌 사회가 생산 중심에서 빠르게 관광 서비스 기능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생산 중심에 익숙해져 있던 어촌 사회가 이런 기능 변화에 어떻게 빨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우리 어촌은 소멸 위기에 낙후된 지역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어촌, 정부가 우리 어촌 사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우리 어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